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2시간 뒤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안 될 거라는 전망이 중론이지만 유독 혼자 자신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입니다. 지속적으로 또 상당히 집요하게 수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We're close to settling an eighth. And I think we'll end up settling the Russia situation, which is horrible. So I don't think anybody in history settled that more. Perhaps they'll find a reason not to give it to me. They'll have to do what they do. Whatever they do is fine. I know this. I didn't do it for that. I did it because I saved a lot of lives. And that's the thing that bothers me so much about the Russia-Ukraine. 7,000 people are dying a week. Young soldiers, they're almost all soldiers of Ukraine and Russia. So in theory, it doesn't affect us, no, but it's a terrible thing. 두 분과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면 노벨 평화상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 가능성 전문가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단하게 수상 가능성 어느 정도나 보고 계세요, 실장님은? 수상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노벨위원회 심사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예. 심사 기준들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평화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우선주의 외교적인 태도가 노벨위원회가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좀 맞지 않느냐, 예.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노벨상은 이제 이렇게 추천하는 마감일이 매년 1월 31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24년도 이전까지의 여러 가지 이 평화를 위한 노력, 그걸 이제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또 정치적인 논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특히 이제 지목을 했는데 예. 다른 수상자들을 비판을 하고 또 자기는 이제 또 이렇게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된다고 노골적인 집착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압력에 영향을 이제 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독립적인 기구가 예. 바로 노벨위원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수상 가능성은 낮고요. 예. 또 도박 사이트들도 이렇게 보니까 뭐 6%에서 한 10% 그 정도 되더라고요. 좀 낮죠.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좀 낮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실장님, 그 가자전쟁 휴전안을 이끌어낸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내년에는 뭐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데 만일 올해에 이제 이걸 심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7개의 그런 휴전 중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오히려 보게 된다면은 트럼프 일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평화적인 어떤 노력들,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2020년도에 아주 중요한 협정을 하나 체결을 했죠. 예. 바로 중동 평화와 관련되는 아브라함 협정인데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예. 바레인, 수단, 모로코 이런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외교적인 그 관계를 이렇게 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에 뭐 이렇게 아주 낮은 퍼센테이지이긴 하지만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상을 하게 된다면 예. 그 수상의 근본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지구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일기 당시에 2018년에 또는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 이런 것들이 예.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의 업적들,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된다면 과거의 업적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어제까지도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노벨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예, 이것은 이제 크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제 미국의 어느 지도자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나르시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 그래서 성공하는 리더이자 체계적인 인물로 인식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좀 이제 과시형 성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았다고, 그렇죠. 그것도 취임해서 9개월 만에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는 인도,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거 포함해서 7개 휴전을 중재했는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나를 왜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나르시즘이 좀 강한, 또 과시형이고 경쟁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노벨 평화상에 이렇게 집착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그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한반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네. 이번에 수상을 못하고 내년을 다시 한번 노리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이것도 하나 만약에 무언가 업적을 만든다면 이것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내년에 이제 만일 이렇게 수상 후보자로 들어가면은 들어갈 게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하고 당사국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7개 휴전을 중재를 했고 또 이번에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의 휴전까지 중재했으면 그게 8개가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오게 되면 그렇죠. 혹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뭐 아니면은 내년 초에 열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하는데 기여한다면 이거 자체가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 마지막으로 에이펙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하루만 지금 머무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상황보다는 다른 데 또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하루만 머물거나 또는 뭐 1박 2일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제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압박을 하는 그런 여지가 많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은 아무리 안 해도 2개는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한국에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루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오게 되면은 그날 오후에 오게 되고 그 다음 날이 다시 있게 되는데 적어도 아무리 작게 있어도 1박 2일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하루짜리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당일치기를 얘기하는 것도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한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조금 여유 있게 이것을 바라보고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으신 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부터 노벨 평화상에 대한 뭐 거의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보여왔죠. 저희가 과거의 영상부터 또 준비를 해뒀습니다. We'll have a meeting over the next 3 or 4 weeks. It's going to be a very important meet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North Korea. The denuke.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Prime Minister Abe of Japan gave me the most beautiful copy of a letter that he sent to the people who give out a thing called the Nobel Prize. He said, I have nominated you, or respectfully on behalf of Japan, I am asking them to give you the Nobel Peace Prize. If you stop Russia and Ukraine, sir, you should be able to get the Nobel. He said, I stopped 7 wars. Everyone says that I should get the Nobel Peace Prize for each one of these achievements. 사실 노벨 평화상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노벨 평화상에 대해 거의 집착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 대통령 2번이나 했고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받을 거라고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왜 그럴까요? 일단 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으신 분들이 최종 종착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 경제적으로 기업가로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정치를 또 뛰어들었는데 정치에서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자리까지 또 2번이나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목표는 아무래도 세계인이 존경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음 스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인 목표. 네. 예. 사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정치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성향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방미했을 때 당신은 피스메이커이라 난 페이스메이커 하겠다는데 사실 피스메이커가 평화를 위한 여정이었다는 2018년에 트럼프의 구호와 일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추천함으로써 그 얘기할 때도 좋아했죠. 좋아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주 제대로 활용한 이제 정상이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인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벨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가치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아주 유명한 명망의 기구라는 거 제가 아는데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 중심으로 어찌 보면은 트동설이라고 그러니까 세계는 트럼프 중심으로 트동설 그러니까 지동설이 아니라 트동설이 되는데 트럼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지금 글로벌 현상에서 자 권위와 현실의 딜레마에서 현실을 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당위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노벨 평화상을 갑작스럽게 수상하는 거는 당위성에서 맞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해가지고 나에게 부여된 노벨의 권위가 평화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관행에 맞는 그 이제 국제 무대를 자기가 이제 인솔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이렇게 무지막지한 관세 협상이라든가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 재편을 사실 트럼프가 속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순기능을 생각한다면은 노벨 평화상이 노벨의 정신에 따라서 좀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게 당위성은 아니라고 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중심의 뉴노멀로화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노벨위원회도 뉴노멀화해서 조금 전략적인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해서 본인이 여기에 대한 과시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걸 기쁨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에 정말 기여한다면은 그 또한 노벨위원회가 또 이런 업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의 권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지구촌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전략적으로 저는 주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노르웨이에 대해서도 뭐 관세 부과하겠다, 그러니까요. 나토 부담금 올리겠다, 뭐 적대국으로 하는 거 아니냐. 노르웨이 내에서 여론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노벨위원회가 거의 독립적인 기구인데 이런 현실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냐? 그건 뭐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떠올리면 이 노벨상의 평화 이게 매치가 됩니까? 사실 좀 트럼프는 이 평화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돌발, 뭐 공격, 뭐 개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지 평화하고는 사실 좀 이미지상으로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도 알 겁니다. 뭐를 아냐? 이 노벨 평화상을 노르웨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르웨이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스웨덴 왕립 가학원에 있는 이제 노벨위원회에서 사실 2월부터 수상자에 대한 추천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검토와 관련된 토론을 하고 토론과 관련해서 외부 영역 심사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토론이 거쳐서 이게 8월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이제 10월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노르웨이에게 이 경제적으로 복수를 한다. 이것은 사실 또 미국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 이 비핵화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이 선취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적을 다 이루어가지고 그 업적과 공로를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줬다는 점보다는 앞으로 잘해라 라는 어떤 선취적인 의미도 좀 있었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보호무역이 아닌 정말 세계의 경찰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면 또 긍정적인 의미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바마는 상 받았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Nobel Peace Prize laureate for 2009, President Barack Obama, to come forward and receive the gold medal and the diploma.
Obama got a prize. He didn't even know what he got. He got elected, and they gave it to Obama for doing absolutely nothing but destroying our country. No, he was not a good president. 근데 이 얘기는 좀 감안해야 될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동적이에요. 사이가 안 좋은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고. 앞서 저희가 CG로도 보여드렸지만 이미 수상자는 결정이 그러니까 가자 전쟁 휴전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힘들다라는 보도도 나와요. 뭐 사실 노벨 사무국 입장에서는 신청도 안 한 사람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절차적으로 보면은 노벨상의 권위를 떨어뜨린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당위론적으로는 사실 안 되지만 현실론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가능성을 0%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협상의 전문가잖아요. 달인이잖아요. 올해 이렇게 하는 것이 내년에 바뀌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석 달 지나면 1월 5일 마감이 오잖아요. 그럼 내년 2027년도 이제 2026년에 수상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석 달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새롭게 후보 추천을 또 받을 텐데. 1월 말이 추천 마감이니까. 1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석 달 지나면 받는 거죠. 자,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게 지금 전쟁에 대한 이 말하자면 해결의 이런 속도를 높임으로써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노벨위원회가 명분을 너무 이제 트럼프가 쌓아나가다 보니까 이게 안 받을 수도 없는 처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쭉 이제 평화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계속 축적된 검증되고 축적된 이제 이걸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들이 뭐 피스메이커니 뭐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주변에서 이제 부추기고 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좀 이렇게 바람을 잡는 형태가 되면은 노벨위원회도 만일 정상적으로 1월 말까지 다 차기 연도에 대한 수상 후보들이 쭉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내년에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압박을 통한 문제 해결에 능한 사람이라 이걸 가지고 내년의 레버리지로 내년 수상의 레버리지로 삼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속도 조절이 약간 완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압박했다가 아이 뭐 이제 뭐 받으면 되겠느냐 또 식으로 한번 물러섰다가 이게 강원 양면 전략을 쓰는 이유가 아마 노벨위원회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심사도 고려한 행보가 아닌가.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그런 추측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왜냐면은 뭐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못 받아도 상관없다. 막 강하게 얘기하면서 못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협상을 시도하는 건 아닌가.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노벨 평화상의 이 수상자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뭐 받는다 못 받는다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도 저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내년에 추천이 되어서 또 내년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도박 사이트 같은 데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능성은 제가 보니까 뭐 6%에서 많은 데가 13%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3%면 적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올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것이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고 하면 올해 내년에 추천이 돼가지고 내년에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또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네요. 내년 수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주 적극적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약간 거드는 모양의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주변국들도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s nominating you for the Peace Prize, which is well deserved, and you should get it. Thank you very much. This I didn't know. Wow. Thank you very much.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상을 노리게 된다면 그 사이에 아주 한반도가 급변할 수 있는 기회가 10월 말부터 펼쳐질 수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역할을 하나 더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수상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2018년에 그 북미 회담 특히 이제 하노이 노딜로 끝나서 성과는 없었지만
그 과정 자체는 세계에 큰 충격을 줬거든요. 그때 많은 사진들이 은둔의 국가의 지도자였던 김정은이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해서 끌어냈죠. 싱가포르에서 예. 만나고 막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충격을 줬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게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약간 모험주의가 동반된 그런 이제 일거에 해결을 하겠다는 완샷 딜이었지만 예.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변하고 그다음에 북한도 핵 능력이 더 고도화되다 보니까 서로 중첩된 약간 그런 이제 협상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일 이런 상황에서 연말이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진전이 이루어진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축적이 되는 더 하나의 축적이 되는 거고 게다가 내년 이게 이제 10월에 발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1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변수가 노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근데 다만 이번에 에이펙에 오면서 뭐 북한 문제라든가 관세 문제 때문에 우리랑 뭘 하는 것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협상에 능한 이제 레버리지의 달인이라 협상력의 달인이라 우리가 원하는 지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절대 우리 곁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한이 지금 열병식을 조만간 또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죠. 예, 오늘 이제 좀 이따 이제 할 텐데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어쨌든 지금 당장에 뭘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뭔가 또 쇼잉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시점이 오는 시점에 어쩐 식으로 맞춰가지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도 우리의 기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이쪽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 보면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켰다는 게 국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무언가를 한반도 김정은 위원장과 무언가 한다면은 뭐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그럼요.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역할을 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저희 대한민국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사실 이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으로 평생을 바쳐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리고 또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했던 그런 살신성인까지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평화적인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과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이제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종교계는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아니 미국 당신들도 250년 전에는 이 땅에 불법적인 이민자였다. 그런 당신들도 250년 후에 경제적인 번영을 이뤘기 때문에 당신도 과거에 당신 조상들이 겪었던 것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종교계 지도자도 쓴소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경제적인 성과라든가 외교적인 성과 이외에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그래 트럼프가 그 노벨 평화상 정도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 이 정도의 인정을 받는 게 저는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벨위원회가 생각하는 평화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뤄낸 평화가 이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조금 뒤면 뭐 발표가 되니까 그 결과는 보도록 하고요.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연차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을 했죠.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맹부회라고 하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국 음식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황당한 논리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 사태 앞에서 현장에 나타나는 그런 대통령을 보고 싶은 게 국민적 요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늦은 처사였고 이제서라도 나타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정부인지 아니면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하는 그런 정치인지를 이번 화재 사태로 여실히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연휴 내내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왜 갔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국정자원정보관리원이 아직 복구율이 이제 30%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고 일단 해당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던 국민들과 공직자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저는 당연히 방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에 방송됐던 예능 프로그램에 이 촬영한 것을 두고 계속해서 비난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거 이제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한 번 정도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번 정도는 야당이. 예.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질문이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국가자원정보관리원에 대해서 화제가 났어요. 그러면 그 복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관세 문제라든지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1인 다역으로서 다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과정 속에서 K푸드에 대한 홍보, 특히나 제가 그 방송을 보고 나니까 보기 전에는 야당의 지적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보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의 K푸드에 대한 우리의 홍보에 대한 마인드는 첫 번째, 이 해외 음식과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잘 맞는 걸 찾아가지고 퓨전, 그래서 외국 사람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어떻게? 이제 가장 한국적인 음식을 그대로 외국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지금의 한식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을 과도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예. 아니 과거에 오송 참사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어디 있었습니까? 폴란드에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오송 참사 소식 듣고 바로 귀국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디 갔어요?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그 해명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가도 딱히 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비판했습니까? 근데 하물며 대통령이 K푸드에 대해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연차를 낸 날에 이렇게 찾아간 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업무 중에 찾아가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휴가를 냈으면 쉬시는 게 맞지. 왜 휴가를 쉬겠다고 내놓고는 또 현장을 방문합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찜찜했던 거예요. 대통령도 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민적인 찬반 논란이 있는 이런 사안에서 대통령이 결국에는 방영이라는 것을 밀어붙인 이런 사안에 굉장히 좀 부담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첫 번째 저는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현장 중심의 그 현재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그 현장에 직접 달려가든가 해가지고 어쨌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그렇게 공언하고 했는데 이렇게 국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쳐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면서 뭘 합니까?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위기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건 필수적 요소예요. 그런데 예능 출연은 필수 요소가 아니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선택적 요소인데 선택적 요소는 강행하고 필수 요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판이 된 겁니다. 근데 무려 그 사안 자체를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 숨기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확인도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소고발전은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서 오늘 그 뒤늦게라도 방문한 것이다. 또 하나 지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 K푸드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석에 아니면 K푸드 홍보가 안 됩니까? 저는 사실 K푸드 주무부서인 그 농림수산축산부는 지금 국정자원 그 데이터 복구율이 0%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시기적으로 꼭 했어야 됐느냐의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K푸드를 홍보한다면 그건 K푸드가 우리 허약한 거예요. 대통령이 나서 뒤에서 그냥 지원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대통령이 앞장서서 K푸드가 잘 되고 그 예능 안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우리 K푸드 컨텐츠가 대단히 국가가 그냥 위장했던 홍보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의 지적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이제 국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곧 있으면 시작되는데 두 명의 인물 가지고 오늘 시끄러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실장인데 김현지 실장 관련한 상황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요. 국감 출석합니까? 여당 입장 어떻게 정리됐어요?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총무비서관 고유의 업무인 청와대 살림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왔던 측근인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불러내서
그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 이런 야당의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이는데 예. 그것을 그렇게 합의해줄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보임될 당시에 굉장히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인사에 뭐 참사가 났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렇다면 그거는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되나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를 불러야지.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겠다. 어제 수석 대변인의 얘기하고 오늘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들려들었는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그 민주당이 뭐 정확한 입장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한다. 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운영위에서 어쨌든 증인 출석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무작정으로 우리가 부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다. 일단 이 얘기 당신들 뭐 왜 부르는 건데 방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 그러니까 그 직전의 업무라는 거는 총무비서관이었겠죠. 근데 이제 100일 조금 지난 정부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업무에 어떠한 결격 사항이 있었는지 어떠한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민주당 운영위원회에다가 제대로 좀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납득이 가면은 왜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일을 키우겠습니까? 다만 저희는 이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어떤 전의? 김현지 부속실장 만약에 나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신 어디서 태어났냐? 어디 학교 나왔냐? 뭐 이런 그냥 그저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생활적인 얘기를 묻는다거나 아니면 뭐 업무와 상관이 없는 과거 뭐 대장동이라든가 성남시 얘기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공세로 이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핍박받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그게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게 큰 손실, 역풍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 국회에서 부르면 당당하게 나오고 본인의 업무에 있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또 본인의 개인사에 대해서 물으면 또 그 부분도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성실하게 답변하는 자세로 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이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의힘에게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출석을 해서 논란을 종결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나온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잖아요.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정혜 또 우리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대변인께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건 대통령실과의 교감 끝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큰 문제로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다. 김현지 부속실장 국정감사에 나온다. 다만 이제 안 나오면 그때 가서 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온다는데 자꾸 말꼬리를 잡고 말이 확실하지가 않다. 나온다는 걸로 안다. 합의가 되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면 이미 이 문제가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가 국가적인 화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제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는 매몰되고 상황에서 있잖아요. 다른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계속적으로 이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이 불안합니다. 무분별하게 재정 퍼주기로 국가 살림도 거덜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발 김현지만 챙기지 말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슈가 유리하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원칙대로 하겠다. 안 부르겠다는 얘기죠. 제1부속실장이 나온 사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은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과 당이 이번에 또 약간 결이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무조건 출석이라고 하고 당은 글쎄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원칙대로 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번엔 공수가 바뀌었다. 대통령실은 원래 당이 좀 속도 조절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속도 조절 안 하고 당이 지금 방어해주는 약간 지금 또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을 불러가지고 뭐 망신 주겠다, 뭐 옛날 걸 캐겠다 이 얘기 아닙니다.
총무비서관 때 지금 부속실장 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비서관 때 당연히 요구를 한 거예요. 총무비서관은 무조건 나오는 게 관례였습니다. 87년 민주화 체제 이래 단 한 번도 안 나온 사례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요구한 건데 마치 이거를 무슨 이제 존엄 감싸듯이 과도하게 감싸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대로 이게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이슈를 다루는 태도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 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거나 제도로서 하거나 사람이 공직에 임명됐을 때 정보 공개를 합니다. 그 정보 공개법이 있습니다. 예.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안 명이 선샤인 로우입니다. 햇볕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음습하고 곰팡이가 피어서 부작용이 생기고 국민들이 눈살이 찌푸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햇볕에 노출시켜서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래서 법안 이름이 선샤인 로우예요. 햇볕법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총무비서관 그다음에 부속실장 올 때까지 전혀 뭐 개인적 인적 사항이 떠나서 총무비서관 때 와서 인사에 대한 뭘 묻겠다. 그다음에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묻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불거진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민주당이 자꾸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을수록 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근데 부속실장이 됐기 때문에 출석에는 명분이 없어서 저는 그냥 민주당이 이거는 그냥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강성필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 진짜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기해서 운영해서 논의해서 부를 만하다라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총무비서관 때는 가능했는데 이제 부속실장 된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뭐 얘기하겠죠. 그때 당시 총무비서관 임명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고위 관계자가 한 열흘 내로 아마 부르지 않을 이유를 우리가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인사였었잖아요. 결국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 그럼 총무비서관 때 것을 물을 테니까 일부속실장 출석시키십시오라고 하면 민주당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 건너간 사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 김현지 실장 불러가지고 뭐 업무와 관련된 거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김현지법은 발의한다고 한 거죠? 이 김현지법의 내용은 뭐냐면 고위공직자는 출생이라든가 학력을 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김현지 실장을 불러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를 안 한다면 굳이 김현지 실장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공직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정감사에 나와서 충실하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저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국민의힘 당신들 진짜 한가하다. 지금 나라가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 지금 위태로운데 지금 고작 총무비서관이든 뭐 부속실장이든 이런 사람 불러서 출생이나 묻고 있냐. 이미 지나간 대통령의 과거 재판에 대해서 묻고 있냐. 이렇게 저는 회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강성필 부대는 보여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정치 공세로 가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지만 이왕지사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그런 정치적인 공세를 나온다고 하면 저는 또 김현지 그 실장이 또 담담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아주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죠.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2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서 모두 발언을 한 이후에 또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국감장에서 증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정인들과 동일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이한 일은 당연히 불러야 할 증인은 꽁꽁 숨기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대법원장은 이제 증인 채택을 넘어서 동행 명령까지 발부하겠다고 하면서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쥐기현 판사, 검사들 반동의 실체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은 수없이 말을 했지만 지난 대선 전에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의 근거로는
평균 대한민국 국민들이 1심, 2심 그리고 마지막 상고심에서 소요되는 기간이 900일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그것도 1심과 2심의 결과가 엇갈린 사안에 대해서 9일 만에 저희는 그런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지난달에 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의 결과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보자는 게 아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결, 인생이 걸린 판결에 대해서 본인 어떤 판결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는 이렇게 졸속으로 되고 누구는 또 꼼꼼하게 챙겨본다고 하면 이게 공정한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적으로 들여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장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 구속산정법에 대해서 한 명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 복귀되는 것에 있어서 대법원장으로서 왜 바뀌었고 왜 다시 원상 복구됐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 또 이분이 룸사롱 접대 의혹이라든지 또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기현 대법원장이 법원의 수장으로서 국민들한테 밝혀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현희 최고위원이 만약에 불출석한다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겠다. 이거는 지금 일반 증인으로 돼 있고 하니까 동행 명령까지도 의결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부터인가 이 높은 관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의 예외가 그냥 당연시 여겨지는 좀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체포를 하라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거부해버리고 뭐 제대로 된 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거부해버리고 이제 좀 재판까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성역이 아닌 겁니다. 물론 존경받고 중립적이고 그런 대법원장으로서의 그 명예를 지키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정치권에서 함부로 그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뢰는 이미 지난 대선 전에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이 의혹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동행 명령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국회는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할 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중에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굉장히 강경해요. 원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국감을 하더라도 의뢰, 관례, 인사말만 하고 이렇게 빠지는 형태였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회법 121조에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출석할 수 있다로 돼 있었기 때문에 출석해서 인사말만 하고 빠지고 이제 그 기관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헌재는 사무처장이 이제 답변을 하고 기관장의 증인 선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사실 그 민주당은 어찌됐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까지 하고 아니 안 오면은 동행명령장까지도 발부하겠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번 국감은 2번 하잖아요. 하나는 국회에서 한 번은 또 현장 방문까지 해서 하는 거잖아요. 2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 압박 수준을 넘어서 몰아내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2018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당시 뭐라 했냐면은 그 대법원장이 질의응답하지 않는 건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반대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똑같은 얘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법원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권 분립 때문에 하는 게 관행적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자꾸 이렇게 압박할수록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우상호 수석도 자꾸 이 속도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고 어찌됐건 이렇게 과하게 저는 밀어붙이면은 이건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로 봐요. 실제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사실 인사말만 하고 이제 나오는데 막 추미애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 끝나가게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서 이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인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짧은 입장문 정도를 낭독하고 다시 빠지는 형태도 저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짧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돌아가지 못하게 할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짧게 준비된 입장문 정도를 제가 보기에 한 5분, 3분, 5분 내에 얘기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빠지면은 그때 뭐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뭐 팔다리를 붙잡아서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관례대로 하면은 일단 국감장에는 대법원장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에 있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감장에 온 대법원장이 절대 순순히 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묻는 질문에는 전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6만 쪽이 넘는 그 자료를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검토를 했는지 제대로 검토를 했다면 그리고 직위원 판사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구속 산정 방식을 갑자기 일자에서 시간으로 바꿔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또 휴대폰 룸사롱 접대 의혹이 나오니까 이틀 후인가 4일 후인가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요즘 휴대폰 바꾼 자가 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본인이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 입장을 반드시 듣겠다. 네, 그렇습니다. 의지라는 거죠. 법사위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건국전쟁 2라는 영화를 이제 최근 보수 측에서 이 영화를 보는 인증샷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거를 봤다고 하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는 걸 자체로 문제 삼거나 제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그 희생을 폄훼한다고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또 하나의 프레임이자 오히려 역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글날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국민 의무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자유를 선물한 이승만 대통령께 영광과 감사를 전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지킵시다. 건국전쟁 2부터 한번 볼게요. 뭐 최소영 평론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의 영화길래 좀 논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제주 4.3 사태를 다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진압군으로 투입된 박진경 대령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진압군의 지휘관이었는데 이분의 이제 행적이 이제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도민을 억울하게 탄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를 준 그런 이제 그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제주 4.3 사태에서는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각을 부여해서 박진경 대령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일부는 정당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한 게 건국전쟁 2의 이제 그 실질적인 뭐 그러니까 대략적인 줄거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거는 제주 4.3 사태는 지금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해석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혹시나 당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관련되었던 사람들의 그 일종의 신원,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역사 학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학계에서 이루어지거나 영화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어서 보는 사람이 그냥 뭐 이걸 보면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당 대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성의 문제를 내가 인식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논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장동혁 대표가 집에서 봤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거 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이어갈게요.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봤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플랜카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지사라든가 제주 4.3 사태 관련한 제주도민들 단체들이 이건 역사 왜곡이라고 이제 반발하면서 극우적 시각에서 혹시 장동혁 대표가 이걸 일부러 본 게 아니냐, 메시지를 추석 연휴에 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저는 말이 상당히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인 사람이 해석할 문제인데 다만 이렇게 플래카드를 건 것은 전 정당 대표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마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제 해석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다보자는 그런 의미인데 너무 과하게 지금 정치권에서 이걸 압박하다 보니까 장 대표도 이건 프레임이다. 또 다른 이거는 폄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받아들인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해석하는 영역은 다양성의 영역을 남겨둬야 하는데 다만 정당의 대표가 이 문제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당 대표여서 문제가 그런 거죠. 되는 그런데 실제로 보수층에서는 이 영화를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건국전쟁 1이 사실 어찌 보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해석이고 건국전쟁 2는 우리 사회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했던 4.3 사건에 대한 재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나누어서 첨예하게 좀 그 대립과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건국전쟁 2 영화 관람과 관련해서 4.3을 단순히 공산주의 폭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주도민하고 또 아픔을 함께하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아픔을 또 헤아리고 통합적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부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여당에서 보는 시각도 예상이 되는데 또 하나 여기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도 저희가 들려들었는데 어제가 한글날이었어요. 세종대왕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이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25년 10월에 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환율이 휘청거리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정말 수만 가지의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 상황에서 또다시 2년 전쟁으로 빠지자는 건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도 정말 무의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학계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그 논문을 가지고 학계에서 논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건 그래야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일반인들도 의견을 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나서서 이거를 프레임으로 만들고 이것을 표로 엮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태도는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하셨어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뭐 위태롭습니까? 우리 자유가 없습니까? 전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뭐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강성 지지층의 일시적인 어떤 지지에 의해서 지도부가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본인들의 지지 세력이 공고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필요 없는 이념적인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저는 극우 지지층의 어떤 세력 결집을 통해서 본인 지도 체제를 조금 강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 장동혁 대표와 지금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하잖아요? 그럼 물러나야 됩니다. 저는 제주 4.3 사건 이런 걸 가지고 건드렸다는 것은 내년 제주도 지방선거는 완전히 포기했구나. 그리고 제주도 표를 넘어서 저는 중도층의 표도 지금 이미 절반 이상은 날아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최수영 평론가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오영환 제주지사 그리고 4.3 단체에서 일제히 지금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거다고 제주지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방선거 이제 연말 되고요. 좀 있으면 지방선거로 돌아왔는데 강경보수에 여전히 기대는 모습. 왜 그렇다? 그러니까 일종의 딜레마 같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고는 해도 압도적인 지지로 된 게 아니라 김문수 당시 후보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굳이 따지고 본다면 당의 4분의 1 지지만 가지고 지금 당선이 됐고 지금 그 리더십을 행사하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장외 투쟁과 지금 원내 전략을 병행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그 장외에 나가서 뭘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보수의 주류 지지층에게는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근데 사실 스탠스는 매우 유연하고 굉장히 현실 지향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걸 해서 추석 때 이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장 대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로 중도에 소구하고 확장하는 쪽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장 대표가 조금 약간 강원 양면 전략을 퐁당퐁당식으로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들어서는 저는 제가 보기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은 아직은 내년 6월까지 지방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연말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국회가 이제 내년 이제 예산 국회를 끝내고 내년 선거 정국으로 접어드는 무렵에는 장 대표가 볼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원보이스로 나가줘야지 이렇게 지금은 집토끼와 산토끼를 다 좀 아우르는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일환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제는 선택의 시간 다가오고 있다. 아마 연말이 지나면 장 대표도 선거의 중원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분명한 선택지를 고려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뭐 당연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강승필 부대변인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와 소속 의원은 대놓고 역사를 왜곡한 건국전쟁 2를 봤다며 자랑했습니다. 영화 관람 인증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인증이고 극우 아스팔트 세력임을 자인하는 인증입니다. 뭐냐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렇게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심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네. 아니, 사실 저런 행동 보이면 사실 중도표가 국민의힘 지지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하다면 저희에게 뭐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저렇게 안 해도 저희 민주당이 실력으로 또 경제적인 성과라든가 외교의 성과로 저희가 국민의힘을 압도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좀 상식적인 정당으로 좀 거듭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관세 협상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나서서 트럼프 당신 정말 무리한 요구 이러면 안 돼라고 협상력을 높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런 건전한 경쟁을 원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좀 편향되고 좀 치우친 일방적인 그런 모습은 좀 국민들에게 좀 안 좋아 보인다. 오늘 유독 강성필 부대는 관세 협상 얘기 제 기억에 한 3-4번 얘기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경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경제와 관련된 협상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대배에 앞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당 및 정부 수반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인민의 믿음에 충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분투할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인민을 믿고 인민과 항상 일심일체가 되어 반드시 이 나라를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일떠 세울 것입니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가림 호소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어제 전야 행사, 오늘이 뭐 당 창건이 80주년이 되는 날이고 전야제에서 불꽃놀이 막 하고요, 매스 게임 하는 거 보셨죠?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아무래도 뭐 지난 2020년 이후에 지금 5년 만에 처음으로 매스게임, 북한에서는 대집단 체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18년에는 빛나는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또 2019년에는 인민의 나라, 그리고 2020년 뭐 위대한 향도라는 이름으로 이 대집단 체조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걸 이제 왜 안 했을까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네, 사실 2020년에 위대한 향도 이후에 중단이 됐던 이유는 뭐 시기적으로는 코로나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집단 체조를 하기 위해서는 약 10만 명의 인원이 이제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북한 인민들의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결속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행사가 바로 이 대집단 체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는 개최되지 않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김정은이 대집단 체조를 했을까의 문제인 거죠. 이 대집단 체조는 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대외적으로는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뭐 코로나 이전에 뭐 중국 관광객들이 또 북한에 가거나 뭐 심지어는 한국의 뭐 대통령이 북한에 갔어서도 이 대집단 체제를 또 관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이 대집단 체조를 관람을 하고 공연처럼. 네, 그렇죠. 뭐 10만 명이 등장하는 거대한 이제 매스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대 배경대라고 하는데 뭐 이 저희가 보통 그 문구가
이렇게 새겨지는 구호가 새겨지는 게 저게 전광판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카드 섹션을 하는 그렇죠. 장면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렇게 다시 재개했다라는 거는 향후에 북한이 이 관광을 재개할 당시에 이 대집단 체조를 또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은이 이 대집단 체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권의 굳건함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보면은 저것이 장관인가 봅니다. 외빈들이 그 핸드폰으로 찍는 모습이 아까 잠시 나오긴 했는데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 북한과 같은 그런 매스 게임을 한다라는 건 본 적이 없고 또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2008년도 그 베이징 올림픽 때는 매스 게임이 있긴 했어요. 예. 이제 뭐 대규모 국제 행사하고도 하고 보통 올림픽 때 매스 게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이고 그리고 선전의 수단으로서 매스 게임을 이용하는 거는 적어도 중국에서는 제가 본 적도 없고 확인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10만 명 가까이 동원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일사불란하게 만들려면 당연히 저 과정에서 훈련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인권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네. 아주 적절한 지적인데요. 저희가 북한의 대집단 체조를 사실 비판하는 이유는 아동 착취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이 연습을 하게 되고 연습하는 기간에는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 2014년이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에서 이 권고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북한의 이 대집단 체조 과정에서 예. 아동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강제적인 어떤 그 착취의 수단으로 또 활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어제 이제 경축 전야제가 개최가 된 거고 이제 당청건 뭐 80주년 되는 핵심은 열병식입니다. 열병식. 전에는 자정에 75주년 때였나요? 자정에 한번 한 적이 있고 오늘 합참 발표를 들어보면 지금은 낮에는 연습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밤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당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월 11일 이제 쌍십절이라고 얘기를 예. 하고 정주년이라고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 80주년 이 당 창건 기념일은 대대적인 열병식이 열릴 것이다라고 사실 예측이 됐었죠. 하지만 어제 당일 자정에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열병식은 어쨌든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뭐 일부 날씨 예보를 보면 평양이 어제 계속 비가 내렸다라고 예보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열병식이 2020년 이후에 12차례 야간에 이제 개최가 됐는데 예. 대부분 해당 당일 자정에 시작을 하거든요. 예. 밤 12시에. 그런데 지금 북한의 뭐 중국, 러시아, 뭐 베트남까지 해서 최고 의전을 해야 되는 지금 외빈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빈들을 대상으로 밤 12시에 열병식을 개최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저녁 시간대에 어제죠. 그러니까 10월 9일 저녁 시간대에 대집단 체조와 축하 무대를 개최를 했고 오늘 이제 뭐 낮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개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또한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예. 우리 합참이나 정보 당국에서는 아마 그 비가 개인 다음에 뭐 저녁쯤에 이걸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고 또 일부 뭐 위성 사진이나 이런 걸 정보 분석을 봤을 때 뭐 평양 그 광장에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뭐 대기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북한이 워낙 또 그 기만 전술도 펼치고 있고 예. 또 그 변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년 만에 대집단 체조를 개최했다라는 거는 뭐 또 굳이 열병식을 하지 않아도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저녁 과연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공개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방금 전에 강 교수님 얘기한 부분이 중국,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리참 총리 네. 2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왔던 외빈보다는 격을 높였어요. 중국에서.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일단 당 창건 기념일이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보통 사회주의 국가는 당국 관계 그리고 당국정 해가지고선 세 개의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물론 공산당이 제일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창이라는 사람은 공산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러시아나 베트남도 같은 이유에서 공산당 소속인 사람들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인자, 2인자의 문제를 떠나서 공산당의 당끼리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어떤 면면은 전혀 이상할 건 없다. 다만 물론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당 주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겠죠. 그렇지만 뭐 2인자가 간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2009년도 원자오바오 총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격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류인산이 70주년 돼 갔고요. 그리고 이제 80주년에 다시 총리급신 이제 리창이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반영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증거는 바로 9월 3일 날 있었던 중국에서의 열병식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네. 외교상으로 여기 럼 서기장이 대통령급이기 때문에 네. 외교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럼 서기장을 먼저 악수를 그럼요.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래야 되는 네.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참 총리를 먼저 네, 그건 아마 그 국가와 국가 관계라고 봤을 때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대국 관계라는 측면. 그렇지만 당국 관계로 가게 되면은 당에서의 1인자와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다가 배치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한쪽에 한 칸 더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한 칸 더 떨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예우를 해줬다? 그럼요. 충분히 여긴 예우가 된 상태고 럼 서기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여기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풍요로운 낙원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지금 현실적인 경제적인 능력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쓰는 표현 중에 인민의 낙원에 인민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작 주민들은 지금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김정은도 실제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북한의 지방, 농촌을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먹는 문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한데 이렇게 뭐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얘기했던 것 중에 보면 뭐 몇 해 동안 잘 투쟁하면 얼마든지 우리 손으로 생활을 눈에 띄게 개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이 표현을 자력갱생이라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 즉 지금 북한에서는 대북 제재를 지금 오랫동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고립화되어 있는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원료의 국산화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제 자급자족, 뭐 자력갱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인민들에게 뭐 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로 지금 이렇게 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또 수년 내에 뭐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굉장히 김정은에게는 이 자충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경제 생활을 개선해 줘야 인심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걸 의식하는 거고 또. 사실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이 평양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과 지방이 있는데 북한은 평양만 잘 지키면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평양만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 지방 발전 20승10 정책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인민들까지 잘 살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을 키우는 이유는 평양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양 지방에서 생산한 뭐 북한 말로 남새라든지 뭐 사과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양에 수확 처리되면 잘 올려 보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올해 우리가 이 알곡 생산량을 꼭 달성해서 평양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 지방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인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평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이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된다라는 논리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이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한다. 저는 뭐 애당초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네. 이 방법이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중국식 모델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뭐 러시아도 있긴 합니다만. 뭐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요. 중앙은 지방의 기초 휴에 중앙이 있긴 하지만 중앙이 없으면은 지방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대한 어떤 복무, 과거의 어떤 봉건 체제에서의 공납과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좋은 건 다 중앙으로 수도로 이렇게 모이는 거, 그것이 체제를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가 봉건주의적이고 그리고 구습을 타파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구습 체제로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 자체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 안 남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은 사회주의 단계 이후에 공산주의로 가는 건데 사회주의의 지금 초급 단계도 달성하지 못한 북한이 지금 몇 년 후에 아름다운 지상 낙원을 만들게 될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열병식이 뭐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정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김주애가 등장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그리고 무기 얘기인데 먼저 주애 얘기부터 할게요. 강 교수님 예상에 이번에 주애가 공식적인 자리에 위치를 할 거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주석단에 김주애가 등장할 것이냐라는 관심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예. 북한에서 김주애는 지금 어떠한 직함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 10대 소녀를 이 외빈들이 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가 와 있는 이 주석단에 같이 나란히 앉힌다? 그거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어떠한 명분으로 과연 그 주석단에 김주애가 앉을 수 있습니까? 지난번 2023년 열병식 때는 외빈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주석단에 이제 올랐던 건 있었죠. 그때는 외빈이 없었을 때. 국내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 공식적으로 외빈이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굳이 지금 자꾸 우리가 왜 김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이 당 창건 80주년 행사 때 자신의 치적과 업적을 인민들에게 선전하기도 바쁜데 왜 그런 자리에 굳이 자신의 후계자를 내세워서 이걸 공식화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이 열병식에 오늘 뭐 열병식이 개최될지 안 개최될지도 아직 미지수이고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주석단에 이 김주애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만약에 있다면 주석단이 아니고 과거에 이 리설주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 김주애가 특별석이라고 해서 김정은의 뒤에 착석한 적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등장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또 설사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슨 김주애가 이제 공식적으로 후계자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라는 거죠.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 아니고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등장을 하더라도 그 아까 보았던 그 사진처럼 일렬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좀 뒤쪽에 자리를 한다거나 이거는 그냥 전례가 있으니까요. 큰 의미가 없는 그렇죠. 없다고 보시는 그냥 대외적으로 자신의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거는 자애로운 어버이, 친근한 어버이라는 그 이미지 정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김주애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자리에 주석단에 대외 외빈들이 앉는다면 굳이 김주애가 나온다면 자신의 그 부인인 리설주와 함께 뒷자리 정도는 배석할 수는 있지만 앞자리는 절대 앉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에서 그러면 중국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저희가 한참 언제 등장하느냐 열차에 내린 이후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건 완전히 넌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뭐 당의 창건 80주년 이 창건이라는 표현은 사회주의 국가권에서 쓰는 거고 창당이라든지 창립이란 거는 자본주의에서 바라보는 사회주의 국가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건이라는 거, 창건이라고 하는 거는 힘들게 이룩한 사람들의 투쟁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근데 김주애 지금 당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 18세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18세 이하, 18세 이하는 특별 당원이라고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뭐 누구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당성이 굉장히 좋거나 어떤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았을 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18세 이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주애는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돼. 근데 지금 당의 그러니까 파티 대 파티의 어떤 그 기념 행사인데 말 그대로 여기에 당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뻘쭘하게 서 있는다. 이건 같은 공산당 당원으로서의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까 처음에 정 교수님이 얘기한 것 당에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이 간 것처럼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중국 쪽에서 봤을 때 이거 기본도 모르는 이건 멤버들의 행사거든요. 멤버들의 행사. 쉽게 얘기하면 멤버들이 오는 행사인데 지금 멤버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다라는 건 의아할 수밖에 없고 사회주의는 봉건적인 체제 그리고 세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또 하나의 국가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세습을 하고 있는 거고 당원도 아니고 이게 조건이 상당히 맞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김주애가 나타난다. 이건 뭐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같은 선상에서 쓴다라는 건 좀 넌센스다라고 다른 국가의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이 이제 무기. 근데 열병식이 무기 보여주는 자리니까요. 뭐 중국 때도 무기들 나왔고 이번에 예상하는 거는 뭐 고체 연료, 타탄도 ICBM 이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무엇보다 미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화성 20형, 뭐 이걸 그게 화성 20형. 네, 맞습니다. 예. 이걸 가장 지금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고 또 하나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열병식이 지금 개최될지 안 될지도 아직 미지수이거든요. 네,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근데 만약에 이제 개최한다면 가장 주목할 만한 무기는 사실 이미 지난 4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무장 장비 전시전을 열었거든요. 네, 그 개최한 자리에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 화성 11마도 공개를 했고 또 우리가 지금 뭐 북극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대잠 미사일 그것도 가장 이제 위협적인 건데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공개될지 한번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고 가장 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드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분명히 이 전쟁에서 드론의 위용을 봤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AI가 탑재된 어떤 드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공개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죠. 예, 정 교수님은 뭘 가장 좀 주목해서 보세요?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투발 수단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핵을 미국에 던질 수 있고 미국은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와 군축의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직접 북한과 미국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겠다. 그럼 초점이 미국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근거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몇 해 전에 있었던 적대적 양국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의 염원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문제는 이 분단의 문제도 미국과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한국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코리안 패싱이 더 노골화되는 표현이고 그것이 이제 아마 이번 열병식을 통해 가지고선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트럼프도 상당히 긴장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잘 해결하면은 노벨 평화상의 근거가 될 것이고 잘못하게 되면은 노벨 평화상이 물 건너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강 교수님께 지금 그렇다면 대남 메시지 안 낼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미 며칠 전에 무장 전시회를 통해서 김정은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북한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김정은이 역시 강조할 것이고 또 비핵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할 겁니다. 여기에 자꾸 우리 정부가 마치 그냥 대화 협력을 계속 지속하면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한반도에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좀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 20년 전에 북한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뭐 NGO 단체가 들어가서 남북한이 대화 협력을 하면 어느 정도 평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김정은은 지금 뭐 든든한 뒷배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한국과 비핵화까지 해가면서 교류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비핵화는 없다. 그리고 이 강건한 이 국력 무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좀 특검 관련 내용 살펴볼 텐데 오늘 특검이 한학자 총재를 구속 기소했죠. 뭐 신도들이 좀 뭐 기도를 하는 건가요?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우리 곁으로 걸어오시는 그날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석방되기를 원하는 기도인가요? 그렇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죠. 통일교 측에 따르면 신도들은 이렇게 석방을 영원하는 마음을 모아서 지금 한 총재가 구금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 하루에 2번, 총 5시간 정도를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한 총재에게 알리니까 한 총재는 기도하는 신도들의 목소리가 구치소 내부까지 들린다라고 하면서 그걸 듣고 힘이 된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들어서 힘이 되고 있다. 네. 그런데 저게 영상을 봤죠. 저게 구치소 바뀔 거란 말이에요. 한학자 총재는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들릴까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통일교 신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회가요. 서울구치소 앞에 있는 삼거리에 있는 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구치소 앞 삼거리에서 그 서울구치소 입구까지도 꽤 거리가 있고요. 아, 그래요? 그 입구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검문소 같은 겁니다.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초소 같은 게 있어서 어떤 일로 왔는지 확인하는 그런 입구고요. 그 입구에서 이 구치소의 본관까지 가는데도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저 앞에 있는 인도에서 하는 기도회가 내부에 있는 이 한학자 총재까지 들린다라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통일교에서 왜 이런 얘기들을 전파를 하고 알릴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학자 총재가 종교 지도자이다 보니까 네.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까지 한학자 총재는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고 독생녀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스러운 이미지, 영험한 이미지를 좀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서 약간 종교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이렇게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면서 지금 통일교 내부에서도 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한학자 총재 장차남 일가가 나서서 지금 이 구속을 막지 못한 현 이 지도부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학자 총재가 이런 신도들에 대해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소를 했어요. 맞습니다. 특검팀은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앞둔 오늘 한학자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특검팀은 한 총재를 구속 이후에 3차례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 총재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일교 측은 이 같은 기소 소식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한 내용도 살펴볼 텐데 뜬금없이요. 생선이죠. 다금바리가 왜 등장을 합니까? 네, 일단 지금 특검팀이요. 예. 2023년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름 휴가를 보낼 때 해군 지휘정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 이런 의혹을 수사를 있었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또 하나 지금 제기된 겁니다. 당시 경남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거제까지 다금바리 회가 공수됐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경호 차원에서 인근의 민간 어선의 출입을 통제를 했었기 때문에 다금바리를 공수하는데 해군 함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저희가 지도를 지금 보여드렸지만 제주도에서 거제도까지 거리가 상당을 하고 이거를 이동 배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이동 경로가 꽤 복잡합니다. 일단 제주도에서 회를 떠서요. 제주 공항으로 옮기고 제주 공항에서 비행기로 김해 공항까지 옮깁니다. 그리고 김해 공항에서 또다시 이제 항구로 옮겨서 항구에서 배를 통해서 이제 거제도 저도로 이제 옮긴 건데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당시에 윤 대통령 부부가 묵고 거제도 저도에 있으니까 그 인근 인근 해상에서는 민간 어선 출입이 제한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해군 함정으로 이 회로 옮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휴가 중에 이렇게 해군의 함정이 이용됐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군 함정은 공용자산이거든요.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라든지 아니면 공용 목적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해군 함정이 실제로 사용이 되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맞다면 뭐 도대체 다금바리라는 게 뭐길래 제주도에서까지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공수해서 먹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기는 해요. 뭐 이게 하도 고급 어종이라고 하니까 뭐 저도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누가 줘서 모르고 먹었을지는 몰라도 제 돈 주고 먹어본 기억은 없거든요. 파는 데도 많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고급 어종이라고 하니까 뭐 제 돈 주고는 뭐 광어 우럭 먹어야죠. 근데 다금바리는 이렇게 귀한 어종인 만큼 가짜도 많다고 합니다. 너무 비싼 생선이고 귀해서래요. 귀한 음식
시기만큼 굉장히 외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 전해지는데 91년도에 한소 정상회담 당시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이 다금바리 요리를 제공을 했다고 하고요. 2000년에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제주도에서 열렸을 때도 다금바리 요리가 올라갔는데 당시에 북한 측 인사가 이 다금바리 요리를 굉장히 극찬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꽤 맛이 있다는 얘기죠. 극찬을 했다는. 그렇겠죠. 저는 안 먹어봤어요. 여기에 만약에 이 수사하고 있다면 관련된 게 아마 경호처가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경호처의 뭐 입장이나 이런 해명도 있나요? 뭐 경호처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광어를 먹든 다금바리를 먹든 그게 뭐가 대수냐, 뭔가 중요한 부분이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군 함정 동원은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다금바리 회를 먹었다라고 하면 그럼 제주도에서 대체 거제도 저도까지 어떻게 옮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 해명만으로는 일단은 뭐 먹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저희가 박 변호사 잠깐 짚어주셨지만 해군 함정이 여기서 동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적으로 유용하는 데 있어서 해군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권남용도 해당이 되고 또 이게 해군 함정이라는 거는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국유재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위반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처벌의 대상을 따져보면 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는 과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에 따라서 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 여사가 해군 함정을 통해서라도 이 다금바리 회를 공수해 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대통령 경호처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알아서 이 부분을 공수를 해왔다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까지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